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재무제표,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에는 재무제표라는 걸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이라는 걸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하려면 무슨 분석, 즉 회사의 어떤 상태가 어떤지, 그 회사의 상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보자는 거죠. 경영 상태라든가 또는 성적, 실적, 일종의 실적을 한번 판단해 보자. 그 다음에 뭐 회계 자료를 이용해서 비교하거나 다른 회사와 이제 비교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판단하는 기준, 그런 것들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는 보다 유용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수업 목적으로는 이제 비율 분석과 관련된 분석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비율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이건 기업이 단기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에 대한 변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변제 능력. 그 유동성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신용도라든가 이런 걸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긴 하는데. 유동성 비율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면, 유동부채에 대해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두 개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자산이 있고요. 이 자산이 총 뭐 10만 원어치가 자산이 있다고 합시다. 마찬가지 여기도 B라는 회사도 자산이 10만 원어치가 있다고 할게요. 똑같이. 자, 근데 그 안에서 보니까 이제 부채가 뭐 6만 원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마찬가지 부채가 6만 원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럼 나머지 이제 자본이 이제 4만 원이 되겠죠. 4만 원. 자, 똑같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요. 재무상태표를. 자, 그리고 A라는 회사도 마찬가지 자산이 10만 원이고 부채도 6만 원. B도 마찬가지 10만 원, 6만 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두 개의 회사의 규모가 똑같고, 그 다음에 크기도 똑같고, 그래서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유동자산을 한번 본 거예요. 자, 유동자산을 보니까 얘는 7만 원 정도의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비유동이라는 얘기죠. 3만 원이. 이제 비유동. 자, B를 보니까 유동자산이 한 2만 원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비유동이에요. 그리고 부채는 다 유동부채다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어쨌든 자산 규모 똑같고 부채 규모 똑같고 자본 규모 똑같아요. 그렇지만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A는 유동자산이 7만 원 있는 상태고 B는 유동자산이 2만 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6만 원, 6만 원 둘 다 있어요. 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A, B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A 같은 경우에는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는 뭐죠? 유동성에 대한 의미를 판단할 때 단기간 내에 지불이 돼야 되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걸 유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단기간의 의미를 1년으로 보자고요. 그냥.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1년 내에 받을 돈이 7만 원 있는 거고 1년 내에 줘야 되는 돈이 6만 원 있는 거예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받을 돈이 2만 원 있는데 1년 내에 줘야 되는 돈이 6만 원 있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보다 그 유동성이 좋다고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A라는 회사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왜냐면 받아야 될 돈이 줘야 되는 돈보다 더 많잖아요. 1년 내에.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을 하면 돼. 근데 B 같은 상황은 그게 아니죠. 1년 내에 받을 돈이 2만 원밖에 없는데 1년 내에 줘야 되는 돈이 6만 원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돈을 차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두 개를 판단했을 때 그냥 자산 규모와 부채 규모만 판단했을 때하고 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그걸 가지고 판단했을 때 두 가지의 회사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회사가 유동성이 좋다고 얘기를 하나요? A라는 회사가 유동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동성이 좋다는 건 뭘까요? 유동성이 크다 이런 의미겠지. 그죠? 그럼 유동성이 크다는 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유동자산이 많은 거를 유동성이 크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많은 애들이 유동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으로 봐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크다. 그러면 그만큼 유동 자산이 많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유동 비율은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능력을 평가, 즉 변제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재무 비율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동 자산을 붙여나는 방식으로. 그래야 이 값이 커지면 유동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당좌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당좌 비율은 유동 자산보다는 조금 더 유동성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당좌 자산은 일반적으로 유동 자산에서 이 유동 자산을 재고 자산, 그다음에 그 외에 유동 자산이 어떤 거냐면 당좌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유동자산 안에는 재고자산과 당좌자산이 있다. 당좌자산은 어떤 거냐면 채권, 매출 채권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해요.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당좌자산이에요. 돈으로 이제 바꿔주 또는 현금 이런 것들. 이걸 바로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을 당좌자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재고자산은 판매를 해야지 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는 유동성이 좀 낮아요. 재고자산은. 물론 뭐 1년 내에 팔고 거기에 대한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유동자산을 볼 때 재고자산과 당좌자산을 따로 나눠서 보는데, 여기서 유동자산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빼버리자, 이것만 가지고 한번 판단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당좌 비율이에요. 당좌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현금성이 굉장히,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을 볼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유동성에 대한 판단, 즉 채권이라든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유동자산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재고자산이 있거든. 재고자산은 팔아야지 현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버리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보는 것들이 당좌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유동성에 대한 판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때는 당좌 비율 같은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비율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기업의 장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을 보면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자기 자본 하나당, 즉 내 자본 1원당 부채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기업의 부채 비율은 200에서 300% 정도. 이 정도가 보통 우리가 이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아주 좋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렸다는 얘기예요. 내 돈 대비해서 부채를 2배, 3배 이상 빌리게 되면. 그렇죠? 근데 보통 뭐 800% 가는 회사들도 있고 1000%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부채 비율. 그만큼 부채 비율이 많은 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빌려다 쓰는 거니까 이자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그만큼 자기 자본의 어떤 능력이 그만큼 작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작다는 건 회사가 그만큼 불안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은 유동성 비율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상태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비율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어요. 보통은 200%, 300% 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큰 회사들 중에서 더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부채를. 어떻게 보면 남의 돈 가지고 회사 굴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자 보상 비율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여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투자비가 들겠죠. 투자비가 한 10만 원 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 돈이 나한테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와야 되겠죠. 은행에서 이제 10만 원을 빌려와요.
자,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뭘 줘야 되죠? 얘네들한테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야. 자, 이자율이 10%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적어도 이 투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률, 이 수익률은 적어도 몇 프로 이상이 돼야 될까? 당연히 10%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자 내고 그 다음에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자 부상 비율은. 보면 어떤 내가 이제 그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고도 돈이 남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자 부상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이익, 요거 가지고 이자 낼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많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이자 부상 비율이 크면은 그만큼 투자를 통한 또는 영업을 통한 이익이 더 많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자를 내고도 남는 돈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보면은 그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이 이자 부상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사실은. 그만큼 투자해서 돈이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돈이 회사의 어떤 이익, 영업을 통해서 이익이 나오더라도 그 이익을 투자할 데가 없게 되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투자 수익이 작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그 남의 돈을 갖다 쓰는 어떤 비용은 똑같은데 투자에 따른 이익이 작아지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떨어지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경기가 안 좋을 땐 계속 투자가 안 되는 거고, 투자가 안 되면 돈이 안 돌고, 돈이 안 돌면 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만약에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 다음에 이윤이 많이 남았던 경기가 좋았을 때 그런 회사라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손해를 좀 감수하고라도 투자를 계속 해주는 게 경기를 위해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목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잖아요. 회사가 계속 돈을 남기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그런 환류세제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세제에다 이제 그 추가를 하는 거예요. 즉 돈을 남겨놓고 가지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그 추가적인 10년, 20년 뒤에는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혀버리면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데 기업에 누적되고 축적돼 있는 자본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전에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많은 이익을 내고 있었거든.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투자하니 좋은 데는 투자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작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민간 기업한테 투자를 억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누군가는 여기에서 그 전에 얻었던 이익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배분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개인의 어떤 그 재산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장기 적합률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장기 적합률은 어떤 거냐? 보시면 자기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 이 비유동 자산은 뭐냐? 토지, 건물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토지. 네.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만기가 없는, 즉 출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만기가 없는 자산, 없는 투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는 만기가 긴 거죠. 이런 것들. 저 무슨 얘기냐? 돈을 끌어서 그걸로 자산을 형성하는데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자산을 통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자산을 얼마나 사용을 했느냐, 얼마나 취득을 했느냐 그 비율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고정 장기 적합률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차입한 그런 자금이 아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회사의 건물이라든가 토지 뭐 이런 것들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자산들을 얼마나 취득을 했느냐 그 비율을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비율이 있는데 일정 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활동의 성과, 이제 성과 측정하는데 수익성 비율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수익성 분석에서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자본은 기초와 기말 자산의 평균치. 우리가 이제 그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것 또는 기타의 내용에서 보면 평균치라는 얘기가 나는 평균치. 기초에 자본이 요만큼 있었다. 뭐 많은 만큼 있었다. 그 다음에 기말 가서 보니까 자본이 뭐 7만 원 정도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그 사이에 자본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평균적인 자본을 찾으려면 여기에서 여기를 쭉 긋고 그 사이 요 개념을 이제 평균치라고 보는 거예요. 각각의 흐름을 다 이제 반영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초와 기말가액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합계 거기서 2를 나눈 값 그걸 이제 평균치로 보고 있어요. 평균치를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익성 비율로는 매출액 순이익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자본 이익률,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순이익률, 뭐 주당 순이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 이제 예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유통 이거를 어떡하 야겠네. 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보니까 뭐 재고자산, 매출채권, 그 다음에 기타의 비유동자산, 유동,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이제 건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산 총계는 3만 5천 원만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그 다음에 사채에서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후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비유동으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1년 내에 줘야 되는 돈. 그래서 유동으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의 총계 3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재무상태표가. 자, 그 다음에 기말에 또 마찬가지. 유동으로 보세요. 이거 오타가 다 났네 여기. 기말에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래서 기초와 기말 상황의 재무상태표를 이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니까 이제 기초 기말까지의 성과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매출액 순이익률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 매출액 순이익률은 단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면 단기순이익이 3만 5천 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3만 원이다. 그러면 0. 이게 잘못됐네. 여기서 1. 몇이 나오겠죠? 1.43 정도 나오겠다. 그죠? 이게 보면 단기순이익이 나오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매출액. 거기서 원가를 빼요. 이게 매출 총이익이거든요. 매출 총이익이에요. 거기서 이제 판매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들 이제 빼요. 그럼 이제 영업이익이 나와요. 이 영업이익에서 기타의 수익이라든가 기타의 비용들을 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법인세를 빼면 이제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법인세 없다고 가정을 하고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매출액이죠, 매출액.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이게 더 클 수도 있고요.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사항들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매출액 순이익률은 만약에 매출액이 10만 원인데 순이익이 만 원이다.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에 비해서 매출액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여기서는 매출액 단기 순이익 만 원, 매출액 10만 원. 이렇게 되면 0.1이 되겠죠. 10%가 되네요. 10%. 그렇죠? 매출액에 따른 이익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죠. 근데 반대로 크게 되면 10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제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죠. 매출 총이익을 매출로 나눈 거는 매출액 1원당 매출 총이익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가 이제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이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판매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그 물건에 대한 판매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가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 매출 총이익이 5만 원인데 매출액이 이제 8만 원이다. 그러면 약 62.5% 정도의 마진을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그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물건 팔았을 때 하나 이 정도 62% 정도 남는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다음에 총자본 순이익률이 있는데 총자본 순이익률은 평균적인 총자본은 자산이에요. 자산.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보면 여기서 이 자산을 총자본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타인자본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타인자본,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자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총자본은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은 즉 총자본, 요 자산 1원당 이익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개념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 자산을 운용해 가지고 이걸 운용해서 이익을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35,000원 나왔는데 평균적인 총자본을 보니까 기초자산은 35,000원이었고 기말자산은 7만 원이었대요. 그걸 나눈 값으로 이 단기순이익을 나눠보니까 약 0.667, 즉 총자산 1원당 0.6원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아까는 총자산, 자산 전체를 가지고 본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내 거만 가지고 판단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보면 이걸 가지고 이거 1원당 이익이 얼마일까? 이걸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러면 내 거만 가지고 이익이 얼마인가? 이것도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자본. 총자본에는 타인자본, 즉 빌려온 돈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기자본 수익률은 타인자본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만 보는 거죠. 그럼 이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총자본으로 봤을 때하고 좀 금액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약 8.9원 정도가 나온다. 즉 내 자본을 통해서 이익을 8.9원 정도, 내 자본 1원당 이익을 8.9원 정도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성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활동성 비율. 활동성 비율은 기업이 투자된 자본이 일정 기간 중에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는가,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회전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회전율이 높다는 건 활용도가 높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면 매출액을 평균 매출 채권으로 나눈 건데 우리가 이제 영업 활동을 가지고 봤을 때 물건을 사다가 파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처음에 물건을 사오는 즉 매입이라는 활동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이제 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이제 회수하겠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영업 사이클이에요. 이거를 영업주기라고 이제 얘기하죠. 주기. 그러면 여기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뭐라 그러냐? 여기를 재고자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즉 물건이 들어와서 아직 팔리기 전, 그렇죠? 그 다음에 팔렸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다. 그걸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하죠. 채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이제 파악해보자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회전율을 먼저 보면 만약에 1년 동안에 매출액이 8만 원이 나왔대요. 1년 동안 매출액이 8만 원이라는 건 그 물건을 판 금액이 8만 원짜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평균적인 매출 채권을 보니까 만 원, 그 다음에 2만 원이네요. 그래서 평균 매출 채권 15,000원 정도가 돼. 평균적으로 15,000원. 자, 매출액이 8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매출 채권이 평균적으로 15,000원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15,000원짜리가 5.3회를 해야지 8만 원이 되는 거죠. 즉 팔린 그 채권 금액이 평균적으로 15,000원이니까 15,000원 나오고 15,000원 나오고 15,000원 나오고 이렇게 5.3회를 하게 되면 결국 전체적인 매출은 8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매출액에 따른 매출채권 회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3이라는 건 결국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채권이 생겼다가 돈 받고 생겼다가 돈 받고 생겼다가 돈 받고를 5.3회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을 360일로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 365일이 아니라 360일로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 5번 5.3회라는 것을 가지고 360일로 나누게 되면 67.5일이 나오는데 이 67.5일의 의미가 뭐냐면 채권이 발생이 되고 그 돈을 받는데
평균적으로 67일이 걸린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67.5일이. 그러면 채권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받는 데 기간이 67.5일. 그거를 5.3회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매출 채권의 회전 기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재고자산을 이제 생각해 볼까요? 재고자산에서는 보면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로 나눠요. 매출원가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샀다가 팔면 그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재고의 계정을 한번 보면 재고자산 계정을 한번 보면 물건이 이제 사가지고 오죠. 매입이 돼요. 그 전에 팔리다 만 게 있어. 그게 이제 기초재고예요. 자, 이걸 가지고 팔리든지 남든지 하겠죠. 그럼 팔리면 그게 이제 매출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으면 이제 기말재고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매출원가가 1년 동안에 3만 원이었대요. 매출원가가 3만 원. 그리고 재고가 평균적으로 재고를 보니까 5천 원과 만 원. 그러면 7,500원 정도가 되겠네. 그죠? 평균적인 재고가 7,500원이래. 무슨 얘기냐? 창고에 들어가 있는 재고는 7,500원만큼 있는데 요번에 매출원가가 3만 원이다. 그러면 창고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몇 번 했다? 4번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결국 이게 이제 회전율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걔가 3만 원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4회 정도를 창고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는 얘기죠. 자, 그걸 가지고 판단해 보건데 만약에 1년을 360일로 가져간다면 요놈이 4번 왔다 갔다 한다면 평균적으로 며칠이 걸릴까? 90일이 걸린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영업 주기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첫 번째 물건을 사가지고 온다. 두 번째 그걸 판다. 세 번째 돈을 받는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영업 주기인데 그럼 재고자산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즉 판매되는 시점 그때까지 기간이 한 90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거는 89일 어떤 거는 91일 이렇게 이제 걸리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90일 정도 걸린다 보는 거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매출 채권 회전 기간 67.5일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게. 그럼 이것까지 이제 보면 매출 채권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판매를 하고 돈을 못 받고 회수되는 기간이 67.5일 정도가 걸린대요. 그럼 결국 사고 돈 받을 때까지 얼마 정도 걸리냐. 이게 이제 영업 주기가 되는 거예요. 주기. 그래서 이걸 이제 합하면 57.5일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하나의 영업 사이클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사다가 물건 팔고 돈 받을 때까지 이 정도가 걸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재고자산 회전율이나 또는 매출 채권 회전율은 활동성을 판단하는데 아주 좋은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업주기라는 건 매출 채권의 회전 기간과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회전 기간을 합한 것. 그래서 여기서는 157.5일 정도를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총자산 회전율은 평균적인 매출액을 평균적인 총자산으로 이제 나누자.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단기 순이익을 나누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을 나누는 개념이 있었죠. 아까 어디를 가면 총 자본 순이익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단기 순이익을 총 자본 즉 자산으로 나누는 개념이에요. 즉 자산 1원당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요 개념이었고 여기서는 자산 1원당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평균 총 자산, 즉 매출액을 평균 총 자산으로 나눠가지고 즉 평균 총 자산 하나당 매출액 개념. 여기는 이제 회가 아니죠. 금액이에요. 1.5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총 자산에 대한 회전율, 즉 회전율의 기본적인 개념은 매출액을 기본으로 해요. 매출액. 그래서 이 매출액이라는 건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파는 총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액을 가지고 얼마만큼 돌리느냐, 자산을 얼마만큼 돌리는지, 또는 자본을 얼마만큼 돌리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을 찾는 게 이 회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 수익 비율, 이 퍼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가 수익 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위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주가의 수익성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퍼를 얘기를 할 때 주당 순이익 있죠,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은 어떤 거죠? 여기 이제 주식 수가 있고요. 여기는 단기 순이익이. 여기 이제 주식수는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가지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이익을 그 주식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개념이죠. 한 주당 이익 개념이에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주당 이익이 얼마냐? 그게 주당 순이익이 되겠죠. 근데 퍼라는 개념은 이러한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합시다. 주식을 한 주 살려면 10,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게 이제 10이라는 게 나오죠. 이 10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보시면 내가 한 주를 들고 있어. 근데 그 한 주를 사기 위해서 내가 10,000원을 투자를 한 거죠. 주가가 10,000원이니까. 근데 그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000원씩 돈을 번대. 그러면 내가 투자한 10,000원을 회수를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0년이 걸린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수익, 즉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주가 수익 비율, 퍼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퍼라는 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퍼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겠죠. 반대로 주당 순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어떤 기업마다 거기에 따른 주가 수익 비율이란 게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게 무조건 뭐 낮은 게 좋냐, 높은 게 좋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평균적인 어떤 그 회사 또는 그 산업의 평균적인 퍼를 기준으로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가 만약에 있다.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A, B, C, D 뭐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이제 퍼를 보니까 얘가 한 10 정도 돼요. 얘가 11. 그 다음에 얘가 뭐 10 정도 돼. 근데 얘가 뭐 2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퍼가 굉장히 낮죠. 다른 데는 10, 뭐 11, 12,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2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게 평균적인 시장의 퍼가 10이 형성이 되는데 요건 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즉 평균적인 시장의 퍼와 수렴을 하게 돼 있어요. 보통은. 그러면 퍼라는 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가, 주당이익. 주당이익은 회사의 단기순이익이잖아요. 그죠? 한 주당 이익이니까 회사의 단기순이익. 이게 변동하기는 힘들어요. 회사의 운영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럼 결국 주가가 변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이 금액이 커지려면 즉 이 퍼가 10이나 11이 되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주가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가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저퍼기업, 고퍼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평가를 하는 그 주식 평가의 방법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인 어떤 회사 그 산업의 퍼에서 벗어났다면 주가가 움직일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얘가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퍼만 가지고 판단해서 주식의 어떤 그 주가에 대한 매매 차익,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주식에 대한 주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퍼가 사용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장 전체의 어떤 퍼의, 즉 시장 전체, 이 산업의 전체의 퍼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거기서 벗어났을 때 얘 주가의 움직임을 이제 추정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죠. 이거 가지고 판단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도 돈 벌었지 뭐. 이거 말고 기타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가를 형성하는 요인에는 보면은 어떤 계량된 수치를 가지고 그 회사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것들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주가를 형성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긴 하죠.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일반적인 투자자의 동물적 감각이라는 것도 들어가요. 뭔 얘기냐면 될 것 같아 이런 의미. 묻지마 투자가 들어가요. 묻지마 투자. 그 묻지마 투자가 주가를 형성하는 데도 꽤 많은 영향을 줘요, 사실은. 그거는 누구도 판단을 못 해요, 사실은. 그렇죠? 뭐 이렇게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가를 조작해서 뭘로 투자 수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래서 뭐 보물섬이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뭐 어디서 보물섬이 나왔다. 그 회사와 관련된 주가가 팍 올라가고, 그죠? 그때 이제 그 터트린 애들은 그때 이제 주식을 다 팔고. 이게 돈 버는 방법 중에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주가를 주당 수익으로 나누, 즉 이익 하나당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배당 성향은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 배당의 어떤 그 비율 이런 것도 이제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배당을 적게 주는 회사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판단할 때 배당 성향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배당 지급률이 크다. 배당을 지급한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으냐, 적게 주는 게 좋으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사실은. 배당을 많이 주게 되면 회사에 돈이 안 남잖아요. 회사에 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당을 안 주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주주들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매매 차익을 통해서 천상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주가의 변동이 별로 안 생긴다면 배당이라도 받아가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배당이 높은 게 좋은 건지 또는 배당이 낮은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은 산업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매매 차익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이익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당이 큰 회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익 중에서 배당을 주는 비율, 그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익이 낮다고 해서 다 배당을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익을 가지고 주들이 모여서 야 이거 나눠 가질까? 또는 남겨놨다가 추가적인 투자를 할까?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만약에 뭐 배당을 많이 가져가자. 그러면 이익 싹 가져가 버려. 그 다음에 투자안이 생겼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을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를 남겨놓는 게 맞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회사를 계속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자, 이러한 이제 비율들이 있다. 각각의 비율에 대해서 거기에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걸로 뭘 판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둘러봤어요. 여러분 이제 재무제표를 볼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거고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가 이제 쭉 나름대로 쭉 봤었죠. 근데 그러한 작성을 통해서 나타난 최종적인 재무제표 그걸 판단하는데 사실은 의사결정이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회계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이해를 한번 해봤어요. 뭐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거나 그 내용이 아주 심오하게 들어가서 어떤 그 실무적인 내용까지는 보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고생했습니다.